나는 조심스럽게 지시에 따랐다. 이봐! 하데스는 그런 제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복료는 19살이었다. 이모년 7월 금음 어미승. 안녕하십니까. 우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글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셰익스피어 강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강의에서 일종의 좀 수행평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셰익스피어 유명한 이제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의 3막 1장에 있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로 시작하는 그런 햄릿의 독백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수행평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외워서 낭독하는 거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좀 낭독을 하게 됐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햄릿과 햄릿의 이제 독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햄릿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대표적인 비극 작품 중에 하나로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이제 자신의 선왕 아버지 햄릿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이제 어머니인 왕비였던 거트루드와 그리고 이제 그 선왕 햄릿의 동생 된 클로디우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뇌를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근데 이제 선왕의 유령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신은 사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동생 클로디우스한테 독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욱더 고뇌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할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햄릿인데요. 그래서 햄릿은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고뇌가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워낙 고뇌가 많다 보니까 자살을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데요. 제가 낭독할 이 햄릿의 3막 1자는 햄릿이 이제 살지 죽을지 자살을 고민하는 그런 독백입니다. 그러면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the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a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the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to sleep, per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For who would bear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The oppressor's wrong, the proud man's contumely, the pangs of disprized love, the law's delay, the insolence of office, the spurns the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est make with a bare bodkin. Who would father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ighty life?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us born no travel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have than fly to others that we know not of. Does conscience thus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lickly oiled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 enterprise is a great speech and moment. With its regard, the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Soft hue now, the fair Ophelia. Nymph, in thy orisons, be all my sins remembered.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여러 선생님들 많은 책 소개해 주셨고 또 낭독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낭독해드릴 책이 1920년대 작품 김동인 선생님의 감자입니다. 이 책을 뭐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1920년대에 한번 소설 한번 우리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그냥 1920년대 하니까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감자하면 지금은 간식으로조차도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그때 이 감자는 정말 이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또 가장 소중해야 될 것을 이 먹이 하나로 잃게도 되고 정말 조금 가장 먹는 것에 어떤 내가 있을 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온 세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890년대 탄생하셨는데요. 생각하면 너무나 서럽고 슬프고 더 표현할 수 없는 나라를 잃은 그 슬픔보다도 더 정말 생존에 너무 애답게 살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생각하면서 또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각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또 저 또한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좀 배경이 평안도예요. 그래서 좀 평안도 사투리가 조금 나오는데 저도 입에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가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하였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를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잠깐 찾아가며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족은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있었다. 기자묘 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을 때 칠성문박 빈민굴의 여인들을 임보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의 여인들은 모두가 지원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기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또 그렇게 하고 그의 통은 잠깐 새에 차곤 하였다. 하루에 33전씩의 품삯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세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연하문 사람은 언제든 송충이를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품삯은 일하는 사람의 삭순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감독도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고 뒤로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예, 너
저 뒤에 좀 가보자. 뭘 하래요? 아, 글쎄 가야.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부인들을 모여있는 대로 고함을 쳤다. 형님도 값세다. 싫다 얘. 아,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봤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다. 복녀 척하구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이 하는 것 줄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딱 죽어지는지도 모를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돼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 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이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의 사람으로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가족은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실벌실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예뻐졌다. 여보, 아줌마이, 오늘 얼마나 벌었어? 복녀는 돈 좀 많이 벌을 듯한 거지를 보며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세다. 얼마? 도무지 10사냥. 아, 많이 벌었었다. 한대 깨줘서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이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때문에 꺼고야 말아요. 나 원이 아줌마의 만나고 야단이더라. 아, 작게도지. 아, 그 대신 응? 알았지? 아, 난 몰라요. 모르면 안 줄 테야. 에이,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까지 진보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며 배추를 도둑질하려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깨나 잘 도둑질하여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고구마를 한 바구니 잘 도둑질하여 가지고 인제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 그에 대해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이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찌멀찌 발 아래만 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했다. 가자면 가디 거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휙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1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홍래 아니냐? 복녀는 휙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겹집 여편네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었을까? 님자도 들어갔네나? 형님은 네 집에? 나? 육수방네 집에. 님자는? 난 망서방네. 아, 형님 얼마 받았어? 아, 육수방 그 깍쟁이놈. 배추 3팩이. 난 3원 받았다?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3원을 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있으며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 그들 가족은 이혼 혹은 이혼을 가운데놓고 기뻐하곤 하였다.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에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처는 이제 이 빈민골의 한 부자였다. 그 겨울도 가고 봄에 이르렀다. 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차갔구만. 동네 여편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웃곤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서방 두고 보자. 왕서방이 색시를 데려온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란 소문이 퍼졌다. 복녀 역시 코웃음만 쳤다. 마침내 새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 단장의 살인교를 탄 새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난 악기를 뜯으며 별난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섰다. 그의 입에서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은 일이 있어 못 가. 이른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는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거?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 그의 손에 얼른얼른 하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이 대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니?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는다!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과 외다른 밭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할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할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내일을 이어서 죽었다는 한방의사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과거에 정말 혼이 빠지게 읽어내려갔던 아름다운 소설 혼불입니다. 혼불은 최명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랬던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호남 지방의 한 문중에서 그 무너져 내려가는 종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자신들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던 종부 3대와 천안 민초들의 거친 삶을 아주 극명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탁월한 감성과 아주 정갈하고 서정적인 문체, 너무너무나도 방대한 자료 수집을 펼쳐 보이시는데
그거에 대단히 정말 많이 놀라고 또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었던 기억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고전 수업 참 좋아했어요. 그 고문들 읽어내려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고 좋았는데 이 작품에서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고우체의 문구들이 이렇게 점이 찍힌 그 부분까지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글 읽는 맛, 그 가락의 맛이 너무 좋았고요. 정감래는 특히 그쪽이 전라도 지방이라 전라도 지방의 그 맛깔나고 정감 있는 사투리들이 너무 재밌었고 또 그 시적 표현들 이런 게 우리 한때 많이 유행했었던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빚어낸 그런 작품을 대하는 정말 찬란하고 보석 같고 값지고 정말 귀에서 아끼고 싶은 그런 선물 같은 작품이에요. 네,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텐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친정어미가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편지 글인데 오늘 그 한 토막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시로 보고 싶은 여 보아라. 무심 등하는 어미 이제야 두어 말 적는다. 너를 일생 3세 유아로 알았더니 너의 연기 어느덧 20살이 되었시어 어언간 달이 바뀌어 12달이 가고 또 몇 해가 가니 보고 싶은 내 여아야. 우리 모녀 몽중 상봉은 밤마둥 앞면을 대하여 혼 바뀌다가 깨달으면 헛번 몽중이라 쓸데없더라 내 새끼야. 이제나 저제나 마음 졸여 문 밖을 내다보아 이리저리 둘러보나 내 여아는 오는 기척이 없었구나. 일구월심 고대하던 너의 제 영혼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문소리에 놀라건만 지나가는 바람소리 마음을 희롱하니 그 정경이 안쓰럽다. 어미가 너 가는 아침 어여쁜 너의 거동 새로 한번 보려 하고 기차 오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들고 보니 너의 거동 시립기로 새로 한번 보려 한즉 번개같이 가는 기차 언뜻 앞에 들이달아 다만 남은 게 석탄 연기뿐이더라. 집에 오면 네 모습을 다시 볼까 급한 걸음 들어와서 문을 열고 둘러보니 내 새끼는 간 곳 없고 신없던 너의 보석만이 몸목에 놓였구나. 밤낮으로 신고 다닌 할일 없는 보선 들고 내 새끼 발목인 듯 쥐어잡고 불러보니 이리저리 다 보아도 듣고 싶은 여아 음성 대답소리 간데 없다. 들리는 듯 보고 싶은 그 거동을 이제 어디 가서 어이 보랴. 지척이 말리라고 내안이라 하는 곳이 어느 만한 거리인고 첩첩 산중 가로놓여 빈구름만 오갈 뿐 소식조차 듣기 어려운데 몸이 살아생전 내 새끼를 다시 만나 반길 날이 있긴 했을 것인가. 너를 보내고는 어찌 그리 보고 싶은지 어디서 그리 솟아나는지 모를 눈물로 심정을 적시더니 이제 영혼이도 저와 같이 중병을 치르고 기사회생 목숨만을 건졌는데 허청허청 걸어가는 발걸음이 안쓰러운지라 어미 마음 세상 진정을 못하는구나. 어미 심정이 같을 때 믿음직한 내 새끼야. 네가 곁에 있을지면 그 얼마나 좋으리요. 내 새끼야. 어미가 너를 볼 때 헌원장부 나마를 의지하는 심정이었으나 꿈결인 양 한번 가고 나니 모든 것이 할 일 없다. 이곳 사정은 날이 갈수록 핍박하여 안팎으로 근심이 천근 만근. 거번 공출에는 제사에 쓰려고 감초하는 쌀마저도 헤집어 뒤져가니 억장이 무너지고 심사우를 답답하기 그지없다. 몇 바가지 안 되나마
지성으로 감고 싸서 뒤한 담장을 허물어 그 밑으로 숨겼으나 어찌 그리 자세 알고 대창으로 해적이니 야속 한심한 정경이야 말로 다 할 수가 있으리요. 문중에도 연기 아니 나는 집이 한둘이 아닌지라 사람 사는 지경이 설상가상 트인 곳이 없구나. 그저 다만 비는 것은 너희 내외 평안하고 우리 사돈께서도 기태 안녕하시며 우리 현석에서도 일일이 재수 대통하오며 우리 사돈께서 미거한 너를 사랑히 여기시어 귀히 귀히 어여삐 보시기를 천만 축수하는구나. 매사 온순 정직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심신을 중히하여 위로는 층층시열은 지극 봉양할 일이며 부덕을 게을리하지 마라. 흉중이 어지러워 이만 남피를 총총 접으나 너는 어미 뽐을 보지 말고 다만 두 자씩이라도 편지 자주 하여라. 이모년 7월 금은 어미 씀.